안녕하세요. 포커포럼 365의 강사 알갈로운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서 ABC 포커와 홀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각 플레이들을 한번 설명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대구에서, 아니죠, 정확하게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2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거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투리 요경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색하고 저도 이런 말투를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사투리 요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거슬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양해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억양을 고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선 간단한 제 소개와 함께 강의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2010년도 2월 포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풀링 그라인딩 빌드를 사용했고요. 스카 빌드라고 말을 하죠. 그 빌드를 사용해서 플레이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조리 다 돈을 따고 있는데 저는 돈을 못 따더라고요. 어떤 엣지도 생기지 않고 경험도 생기지 않고 시키는 그대로 다 했더니 브레이크 이븐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잘못한 것이지 다른 사람 이 빌드가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라인딩으로 그라인딩이 더블이라고 하죠. 블라인드업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서 100일가량을 플레이했는데 거의 브레이크 이븐을 만들었습니다. 레이크백을 포함해서.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 6월에 한 2주 정도 홀덤 책에 대해서 모조리 다 봤습니다. 거의 모조리 다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번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그분이 꾸준히 코칭을 해준 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떻게 홀덤을 생각해야 될지 정확하게 한 분이 아니죠. 한 두세 분 정도 계시는데 두세 분 정도가 약간씩의 개념에 대한 도움을 주셔가지고 아, 홀덤을 이렇게 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구링을 계속 플레이하기 시작했고, 구링과 스탠고를 어느 정도 함께 병행하면서 플레이를 했더니 블라인드업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매번 블라인드 다운 없이 100번까지 금방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번을 플레이하다가 2011년도에 포커스타즈로 옮기게 됐습니다. 포커스타즈 고링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일어났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일어나는 그때 저는 당시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용링을 플레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많은 분들이 방수가 나빠져서 엄청 안 좋았을 거라고 예상하시겠지만 그 정반대로 저는 용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승승장구하면서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용링에서 1, 2, 2, 4, 3, 6, 5, 10, 오마까지 같이 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가 뱅크 관리에 실패하면서 거의 올인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시작했고요. 그 위에 주 종목인 포커스타즈 준 플레이는 플링과 숏핸드를 가리지 않고 100방 이상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요새는 고링이 50방 이상으로 잘 돌아가지 않죠. 새벽 시간대 제외하고는 100방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100방하고 원투가 줌에서 돌아가고 있었고요. 용링에선 당연히 2호 밑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2호까지도 돌아가고 있죠. 2013년도까지 포커스타즈에서 그라인딩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888에서 레귤러 100방을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현재인 지금 포커스타즈에서 다시 그라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많이 즐기지만 플레이 시간과 더불어서 책을 공부하거나 동영상을 보고 홀덤 이론과 강의를 보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 놓고 다시 플레이에 적용하는 것도 매우 즐기는 편입니다. 비율로 놓고 보자면 오히려 포커 이론 쪽을 좀 더 파고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홀덤 이외에 제가 2010년도 풀테이트 스탠고 15불 레귤러 테이블에서 많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포커스타즈 판리빌 오마 100방 200방 사실상 36, 510까지도 쳐봤습니다. 해저까지도 쳐보고요. 하지만 많은 돈을 잃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수입은 포커스타즈 판리빌 오마 100방에서 조금 얻었습니다. 토너먼트나 이런 것도 종종 즐기지만 그렇게까지 파고들어서 하진 않고요. 그라인딩을 할 때 뱅크 부스터 개념으로 여러가지 종목에 한 번이라도 걸쳐가지고 뱅크를 더블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주로 다른 게임은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고 캐시 게임만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캐시 게임 중에서도 고링보다는 용량에 조금 더 플레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는 여기서 끝을 맺고요.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포커란 한국 사람들이 주로 ABC 포커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플레이를 이렇게 설명하죠. 타이트 혹은 니트한 플레이에 기계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주어진 상황이 모조리다 하나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 말을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우스만 따각따각 움직이면서 습관대로 움직인다고 보는 그런 포커를 ABC 포커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 핸드패만 보고 내 핸드패를 가지고 작은 팟에는 스몰 팟에는 스몰 페어를 혹은 뭐 작은 별로 좋지 않은 카드를 사용한다는 말이고 빅팟에서는 좋은 핸들을 사용해서 큰 팟을 모으고 온다는 그냥 말 그대로 정석적이고 타이트한 플레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석적인 플레이를 ABC 포커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ABC 포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ABC 포커를 놓고 볼 때는 플러스 EV라는 즉 expect value죠. 장기적인 기대치를 놓고서는 ABC 포커를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해외에 그라인딩을 하고 있는 지금은 510 치고 있는 레귤러 한 명이 설명해 놓은 그라인딩 글에서 ABC 포커 이퀄 EV라는 말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큰 동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EV란 여러분이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수익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얼마의 칩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얻게 해준다는 그것에 대한 계산을 통한 확신을 얻어서 여러분의 플레이에 장기적으로 마인드적으로 틸트가 걸리지 않고 수입도 꾸준히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BC 포커라고 보고 있고요. 이 ABC 포커의 한계점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ABC 포커에서 각 라인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보드가 한 장이 떨어질 때마다 포커는 아주 다이나믹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게임이죠. 카드 한 장 한 장에 상대방 레인지에 따라서 상대방 이미지에 따라서 내 포지션에 따라서 내 이미지에 따라서 내 레인지에 따라서 모든 EV와 이퀄티와 각 부분마다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 변수들을 모조리 다 체크하고서 계산해내기란 불가능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 레인지가 그 상황에서 폴라이즈 되어 있는지, 컨설티브하게 되어 있는지, 보드는 드라이인지, 웨트한지 이런 기타 등등의 변수들이 더 추가되면서 포커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홀덤은 아직까지 정복되기는 나노 컴퓨터가 나온다면 앞으로 한 20-30년 뒤에는 정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바둑을 컴퓨터가 인간을 이긴다고 보는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ABC 포커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왜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냐면은 이 ABC 포커가 뭐 exploit이라든지 exploit 당연히 ABC 포커 안에 포함됩니다. adjustment가 포커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혹은 GTO라든지 이런 플레이들이 마치 홀덤의 제대로 된 플레이에 그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지만 GTO는 홀덤의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ABC 포커의 한계는
무엇이 한계인가? 간단하게 GTO의 한계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으로서 컴퓨터적인 두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수많은 변수들을 모조리 다 입력하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AP14가 한계가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세자립수 곱셈과 나눗셈을 순식간에 100개를 10초 안에 연산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지 않는 한 이 변수들을 모조리 다 그 순간에 플레이하는 도중에 계산해내기란 힘들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미리 공부하고 그레이스 파트를 풀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결과물들을 습득하고서 체화시켜서 플레이에 넣어서 제가 돈으로 만드는 것이 포커 플레이의 기본이고 이걸 잘하면 잘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물론 잘못해서 제가 이 꼬라지로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상 어느 정도 나태할 수밖에 없고 이 나태함이 있고 수익과 직결되는 포커 플레이의 삶은 그렇게까지 깔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바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다른 직업보다도 조금 더 정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리언스 부분도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홀덤 이 한 종목만으로 놓고 본다면 베리언스는 그렇게까지 크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임이나 다른 주식, 옵션, 기타 등등들을 설명할 때 이 홀덤의 베리언스는 거의 어린아이 애교 수준 상태죠. 자,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주도권과 포지션 카드입니다. 일명 주포카라고 말을 하면서 2010년도부터 꾸준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 들으시겠는데요. 주도권과 포지션 카드. 주도권은 무엇인가? 주도권은 말 그대로 이전에 배팅을 한 상대가 이번에도 배팅을 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버스 또한 주도권이라고 볼 수 있죠. 프리플랍에서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이니셜 레이저는 이미 배팅을 했기 때문에 프리플랍에서 퍼스트 플랍에 콜을 한 사람은 핸드가 약하다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 책을 치게 되죠. 덩크벳이라는 배팅은 당연히 존재하고요. 이 사람이 배팅을 2번 이어나가면서 자기 핸드가 강하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처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전 스트리트에 배팅을 한 사람들 혹은 마지막으로 배팅한 사람이 곧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포지션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맨 마지막에 액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프리플랍에서는 빅블이나 스몰 블라인드가 블라인드를 내고서 포지션을 가장 좋은 자리에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퍼스트 플랍에서는 버튼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것과 다르게 예외적으로 상대적 자리와 절대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튼 자리를 절대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적인 자리란 무엇인가 라는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가 비록 아웃 포지션에 위치해 있지만 주도권을 가진 이니셜 레이저가 배팅을 하고 그 배팅에 다른 플레이어가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이니셜 레이저의 배팅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상대적인 인포지션 자리로 뒤바뀌게 됩니다. 약간 복잡한데요.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드린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카드가 중요하겠죠. 초보자분들이 포지션과 주도권이 왜 필요하냐, 카드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스트레이트나 넛에 준하는 핸드 혹은 플러시, 넛 플러시, 기타 등등 셋, 프리플랍에서는 에어라인, 킹킹. 포지션과 주도권이 뭐가 필요했어? 카드만 있으면 되잖아. 맞는 소리죠. 솔직하게 거의 한 90% 정도는 카드만 좋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핸드가 됩니다. 맥시마이즈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EV를 놓고 본다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카드를 좋은 카드를 들고 있을 때 좋은 핸드로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서 뭐 쿨러 상황에서 피하고 안 피하고 이런 차이도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금액을 놓고 보면 그 한 번이 한 바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상 만 핸드, 10만 핸드, 100만 핸드를 치다 보면 그 부분의 엣지 차이는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핸드가 애매한 상황일 때 혹은 킹킹으로 프리플랍에 베팅을 하고 나갔는데 플랍에 A가 떨어졌을 때 혹은 내가 셋을 쥐고 있는데 플러시 보드가 갑자기 만났을 때 모노톤 보드라고 말하죠. 그 모노톤 보드로 만났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매해지죠. 정말 애매해지죠. 미칠 것 같습니다. 보통 플레이어들은 여기서 손해를 많이 일으키고 잘하는 플레이어는 여기서 적절하게 수익을 얻으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겠죠. 이 리스크와 보상의 감각을 익히시는 게 중요한데 이 리스크와 보상을 깔끔하게 얻어내고 좀 더 나은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애매한 상황에서 주도권과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 강의에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볼 생각이고요. 우선은 이 앞서 설명드린 킹킹으로 플랍 A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서 EV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EV를 계산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했었죠, 제가. ABC 포커의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플랍에 여러분이 킹킹을 미드 포지션에서 오픈 레이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있는 플레이어가 굉장히 루즈한 플레이어인데 미드 포지션을 상대로 8% 3벳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콜은 13% 정도로 받고 있고요. 이 버튼이 콜만 하고서 플랍이 열렸습니다. 플랍은 헤즈업으로 열리고 에이스 레인보우 보드가 깔렸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상대로 우리는 컨베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체콜, 체폴드, 체레이즈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기서는 강의를 보시는 절대 다수는 마이크로나 혹은 홀덤을 처음 시작하는 플레이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밸런스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내 레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체코를 한다는 밸런싱된 플레이는 배제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서로 상방 핸드가 잘 맞을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레인지도 설정했고 플레이도 밸런스는 배제한 채 올바른 가장 높은 EV만 선택한 플레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튼의 3웬 레인지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아니 근데 8%로 베팅을 했는데 왜 7.27% 밖에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대방의 레인지에 아카나, 킹퀸, 킹킹 뭐 이런 핸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킹 핸드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킹 파켓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핸드를 어느 정도 약간 블럭하는 개념이 있고요. 블럭킹의 개념이죠. 이것도 차후에 설명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블락하는 개념 때문에 약간 레인지가 8%에서 0.73%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핸들을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3벳을 해준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4벳을 하면서 팟에 돈을 집어넣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레인지로 상대방이 콜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런 레인지로 콜을 하게 될 경우에 3.63%로 셋을 히트시키게 되고 스트레이트를 0.42% 계산 등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핸드들로 히트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내 이코티는 76% 정도 되고요. 플랍은 내가 페이보릿한 상황, 그러니까 베스트인 상황을 88% 정도 가지게 됩니다. 이 상대로 플랍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플랍 스트레이지, 그러니까 전략을 한번 설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5BB 배팅 이후에 버튼이 콜하고 헤즈업이 열린 상황입니다. 팟 사이즈는 레이크는 포함하지 않고 6.5BB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배팅 금액인 4BB 정도로 배팅을 하게 되는데요.
10at as 계산식이라고 표현했는데 as가 아니라 오즈 뭐 기타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오즈, as 둘 다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폴드 이퀄티를 구하는 계산식과 동일합니다. 폴드 이퀄티가 아니라 원하는 폴드 윈도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강의에서는 그냥 폴드 이퀄티, 한국에서 가장 쉽게 표현하는 내가 폴드 시켜야 되는 확률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팅 금액 나누기 배팅 금액 더하기 팟 사이즈는 이꼴 폴드 이퀄티가 됩니다. 위에 계산식이 되겠고요. 이 계산식을 내가 배팅을 할 때 필요한 아즈를 얻는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고 기억해 놓고 메모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이후의 강의에서 많은 부분은 이 계산식을 한두 번 정도는 더 풀이해서 적어 드릴 수 있지만 이후에는 거의 이 계산식을 적지 않고 넘어가면서 다른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앞으로의 강의에 엄청나게 많은 사용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익혀두시면 홀딩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점을 얻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계산식을 모른다고 해서 플레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플레이어 중에서도 50방, 100방을 플레이하고 있지만 전업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 오즈를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한국에서 있는 강사분 중에 한 분도 작년 8월경, 그러니까 이제 겨우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6개월 정도 전까지만 해도 이 오즈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잘 플레이하고 있더라고요. 뭐 몇 방에서 플레이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레이를 하고 있고 강의를 하면서 코치를 하고 돈을 받고 있는 걸 보니 각자 사람 나름마다 틀린 플레이가 아니라 다른 플레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제를 계산하지 못한다면 제가 하는 강의의 90%는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고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좀 더 정교해지고 디테일한 플레이 그리고 GTO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꼭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GTO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사비비를 배팅할 때 아재는 얼마가 필요한가? 우리는 38%로 폴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앞에 계산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우리의 컴뱃에 38% 이상만 폴드 해준다면 우리는 플러스 EV를 가질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38% 이상으로 폴드하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드를 상대방을 리딩하고 상대방 레인지를 리딩하는 거죠. 상대방 레인지와 보드를 같이 매칭시켜서 한번 해석해 봐야 됩니다. 어렵게 해석하는 것보다 폴랍질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플레이할 때는 사용할 수 없겠지만 이런 강의나 내가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쉽게 쓸 수 있겠죠. 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탑페어는 34.1% 그 이상으로 핸드들이 40%가량 있고 그 밑으로 핸드들이 60%가량 레인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핸드가 베스트 힐 확률은 60% 정도고 40%는 상대방이 베스트 힐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에서 킹킹을 쥐고 있는 경우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코티는 그 승률과 동일합니다. 이코티는 승률은 58% 정도 되고 남은 42%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가, 컴뱃에 대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비비로 컴뱃을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가정 1. 상대방은 투표하는 셋으로 레이즈를 한다. 당연하죠. 여기서 밸런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랫방이라고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직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립을 걸지 않겠죠? 트랩을 걸지 않겠죠, 상대방이. 가정 2. 상대방은 A 보드에 탑페어가 없다면 폴더를 한다. 이것 또한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냥 단순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에이스 보드에 탑페어가 없다면 충분히 폴더를 할 수
있고 폴드를 시킬 수 있겠죠. 그 반대로 에이스보드에 A가 있다면 상대방은 잘 폴드를 하지 않겠죠. 제가 물론 팟 사이즈로 턴 리버를 다 밀어버린다면 상대방이 폴드 시킬 확률이 조금 있겠지만 이것은 거의 배제하는 플레이가 올바르겠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블러프로 치는 것보다 EV가 제대로 높은 방식에서 블러프도 함께 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블러프를 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플레이고 돈을 버리는 장기적으로 돈을 그냥 쏟아붓고 난 다음에 항공물 온도가 몇 도인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 뛰어내리게 되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견고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상대방이 셋을 33 한 개 빼고는 셋을 질 수 있는 확률이 없죠. 상대방 레인지상으로. 그리고 투페어는 에이스 8 수딧, 에이스 3 수딧 네 콤보입니다. 에이스 8이나 에이스 3이 수딧으로 보드가 완전 레인보우가 아닌 붙어 있다면 투페어 콤보는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탑페어 또한 약간 늘어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약 상대방이 5.3%로 레이즈를 하고 34.1%로 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추 40%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플랍 CBS의 EV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플랍 4BB 배팅 시 38%의 폴드율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60% 이상 폴드한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랍의 60%를 가져올 수 있고 40%는 4BB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계산식이 나오고요. 6.5 곱하기 60% 나누기 마이너스 4 곱하기 40%. 곧 우리는 2.3BB를 팟에서 얻을 수 있는 방식을 CBS를 통할 경우에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컴뱃의 EV는 곧 2.3BB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컴뱃을 할 경우에 2.3BB를 얻을 수 있다는 장기적인 기대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3BB가 다른 체콜이나 창레이즈, 기타 등등과 어떤 수익을 보여주는지, 어떤 수익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어떤 기준점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 표현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내가 여기서 배팅을 할 경우에 나에게 지는 핸드는 모조리 다 폴드하고 나에게 이기는 핸드는 모조리 다 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팅을 하면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서 체콜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때려주는 배팅 금액을 블러프를 포함한 배팅을 받아먹겠어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일견 타당한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죠.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몇 퍼센트 배팅을 할 때 블러퍼가 몇 대 몇으로 섞여 들어온다면 내가 콜을 할 수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죠. 그 몇 퍼센트, 몇 대 몇 비율인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랍 컨뱃을 할 때 EV는 2.3BB입니다. 그리고 책폴드의 기대치는 EV는 0이 되고요. 이 0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뭐 투자된 돈은 나의 다음 선택에 의해서는 좌우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효용가치론인가 거기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조금 제가 강의가 할 주제가 없어진다면 시간 때우기 용으로 한 5분 정도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책레이즈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견고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블러프는 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투하추밖에 살아있지 않죠. 차라리 여기서 에이스보드의 A 핸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킹킹보다도 뭐 87 이런 핸드가 좀 더 이퀄티가 높습니다. 그런 핸드보다는 차라리 이 핸드가 낫겠죠. 책레이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핸드보다는 87 같은 핸드가 좀 더 책레이즈를 선택하는 데서 낫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계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로지 여기서는 체콜의 기대치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콜이나 상대방이 배팅 시에 내가 콜할 때 필요한 어즈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금액 나누기 콜 금액 더하기 배팅 금액 플러스 팟 사이즈 이퀄 콜 어즈 아즈 보통 여기 콜 금액
제외하고서 배팅 금액 플러스 팟 사이즈는 이미 팟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팟 사이즈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팟 사이즈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업치나 매치나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눠놓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곧 상대방이 4BB로 6.5BB 팟에 배팅을 했다면 나는 콜을 4BB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팟에는 이미 돈이 14.5BB가 쌓여있게 됩니다. 내가 콜해야 되는 금액 4BB, 상대방이 배팅하는 금액 4BB, 그리고 팟에 쌓인 금액 6.5BB, 총 14.5BB죠. 이것을 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인크티는 28%가 됩니다. 즉 킹킹을 들고 있을 때 내가 역전자는 킹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킹은 투아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턴리버를 다 함께 볼 경우에 8% 정도 이퀄티밖에 없습니다. 이건 콜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 노리밋에서는 하다못해 모든 드로우를 다 들고 있더라도 영자 뽀뽀리나 원페어 뽀뽀를 제외하고는 이런 상황에서 콜을 할 수 없습니다. 정작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드로우로 콜을 하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턴에서 어그레이션을 버리고 체크를 준다든지 프리카드를 볼 수 있고요. 혹은 상대방이 블로프로 배팅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다른 운용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플레이가 섞여있기 때문에 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즈가 28%니까 28%가 나오는 상황은 없어, 그러니 나는 여기서 폴더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블로프를 치지 않는 상대라면 저것은 어느 정도 맞는 플레이가 되겠지만 상대방은 언제나 거의 블로프를 치게 됩니다. 홀덤은 맥스 히트를 시키더라도 50%가 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플레이어들에게. 그리고 내가 언제나 홀덤은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역전자를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전자가 보유하게 되었을 때 인프라이트 오즈라고 하죠. 떴을 때 많이 빨아올 수 있고 많이 빨아 챙길 수 있고 한 바인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운영까지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 어즈라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좀 더 제대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즈를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정작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초보자일 때도 이 어즈를 보고 이제 홀덤 끝났다, 계산 다 할 수 있네 이러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콜할 상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리밋 홀덤을 한동안 쳤는데 왜냐면 어즈가 너무 쉽게 나오죠. 치다가 거의 지옥 갈 뻔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잃었죠. 레이크만 실컷 뜯어내고. 노리밋에서 상대방이 블로프와 기타 등등 변수들을 포함시키면서 이 어즈를 같이 계산하면서 필요가 없구나, 그냥 노리밋이 짱짱맨이구나 이 생각하면서 다시 노리밋에 돌아오게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킹킹은 투아웃밖에 가지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블로프를 할 확률이 28% 정도 존재한다면 즉 승률입니다. 28%는 내가 이길 확률이 존재한다면 콜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블러프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기타 등등 다른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의 배팅 레인지 40%는 내가 콜할 경우에 지게 됩니다. 즉 40%는 에이스, 원페어 이상의 좋은 핸드들을 보유하고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40%는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이길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턴이나 리버에 킹을 띄운다면 제가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길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아웃은 제외 대상이 되고 60대 40%로 비율로 구성된 상대방의 레인지에서 여기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블로퍼를 해줘야 내가 콜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이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40대 X 60%가 60% 중에 몇 퍼센트의 핸들을 써야 되는지를 적어 놓는 거죠. 40대 X는 72대 28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72 나누기 28로 해가지고 2.58대 1의 오즈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2.58을 40으로 나누게 되면 15.6% 나옵니다. 즉 40대 15.6%의 비율은 72대 28과 동일하고요. 15.6%를 더한 값이 40%에다가 55.6% 확률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내가 컴뱃을 포기하고 체크를 할 경우에 55.6%로 배팅을 하게 된다면 내 EV는 0이 되는 것이고요. 투아웃이 살아있는 킹을 포함한다면 약 한 4% 정도 익스트라 버퍼가 존재합니다. 약
약간의 여분의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52%까지는 마지널하게 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상대방이 52나 55% 정도의 사이로 베팅을 한다면 10번 중에 반 정도죠. 5번 정도죠. 2번 중에 한 번 정도 베팅한다면 난 체코로 해도 EV가 제로가 아니니까 뭐 코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플랍 체콜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52%로 베팅한다고 할 경우에 사실상 EV는 제로입니다. 즉 우리는 플랍의 컨벳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이기는 모든 핸들은 콜을 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지는 모든 핸들을 폴드하게 만들었지만 EV는 2.3BB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지는 블러프를 끌어들였지만 우리는 EV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2.3BB 이상의 수익을 체코로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블러프를 좀 더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확신에 가까운 플레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대방이 밸류를 56, 블러프를 44로 구성된 레인지로 베팅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72대 28처럼 56대 44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는 방식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앞서 드린 설명처럼 56대 44는 40대 X, 그리고 X는 1.27의 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71.5% 이상 배팅 시에만 체콜이 우세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로 배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나에게 이기는 핸드가 모조리 다 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컨벳을 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상대방이 72나 74나 75나 이런 정도로 배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팅을 자주 한다면 여기서는 내가 체콜을 하면서 상대방의 블러프를 캐치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이 내가 컨벳으로 나에게 질 핸드들을 모조리 다 폴드 시키고 나에게 이길 핸드들을 모조리 다 콜하게 만드는 플레이보다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은 71.5%가 기준점이 됩니다. 킹 아웃처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68% 정도까지도 마지널하게 받을 수 있지만 약간의 버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여분의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70% 정도는 상대방이 배팅을 해줄 때 내가 컨벳으로 상대방 60% 정도 폴드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코를 하면서 상대방을 농락하는 게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반대로 EV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하지만 반대로 죄송합니다. 목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 반대로 EV는 동일하지만 내가 컨벳을 할 경우에는 100BB로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 스택이 상대방이 폴드 시킨 다음에 104BB가 됩니다. 하지만 체코를 하고 난 다음에 턴리버에 책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쇼다운에서 이긴다면 내 스택은 108BB가 됩니다. 왜냐하면 플라백 배팅한 4BB조차도 제 배팅 금액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스택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체코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수익이 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EV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데 2만엔드 쳐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두 개가 이 상황이라면 거의 수익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체콜과 CBS의 EV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폴드를 10% 하고 있다면 내 EV는 2.3BB 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를 한다면 이것은 그냥 팟 사이즈를 계산해 놓은 EV 계산식이고요. 6.5BB에서 4BB를 때릴 경우에 약 38%, 그러니까 40% 이상 플러스가 넘어가죠. 그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반대로 내가 체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앞부분에 설명드린 EV가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블러프를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블러프를 할 때 상대방이 10%로 밸류를 배스한다면, 아니죠, 정확하게 10%로 밸류를 모조리 다 포함한 상태로 배스를 하게 된다면 나는 마이너스 BB를 띄고요. 28% 이상 블러프를 하게 된다면 나는 플러스 EV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블러프를 40%, 50%, 60%, 70%, 80%, 90% 이상 하게 된다면 엄청난 EV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상 90%까지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60%에서 멈추게 됩니다. EV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90% 이상 폴드하고 현실적으로 60% 이상 블러프를 포함하게 된다면 47점,
4.7BB 정도 얻을 수 있겠고, 폴더는 6.1BB 정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 베팅 퍼센티지는 상대방이 블러프로 베팅한다는 것이고요. EVC-C는 내가 상대방이 베팅을 10%를 하고 있을 때, 블러프를 10% 쓰고 있을 때 내가 체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방이 50%로 베팅했을 때 3.25BB가 수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0% 플러스 40%가 포함해서 90%로 베팅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표에 지나지 않고요. 이것을 직접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정리해 둔 용도로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의가 이렇게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정리를 한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예제 같은 강의고요. 첫 강의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도표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과 동일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쿼티입니다. 이쿼티는 곧 승률이고, 이 이쿼티를 EV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EV 이꼴 이쿼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플랍에서 내가 56%의 이쿼티를 가지고 있었는데 킹킹으로 이 이쿼티를 앞부분에 설명드린 EV로 계산해서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 얼마나 수익으로 돌려낼 수 있는가, 이것이 곧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쿼티 리얼라이즈, 이쿼티의 현실적인 실현이죠. 그것이 곧 엣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잘 실현시키는지 각 핸드마다, 각 보드마다, 각 상황마다 이 변수들을 모조리 활용해서 수익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가 곧 플레이어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라인대 27 옵슛을 가지고 있을 때 27 옵슛 이쿼티는 현실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7 옵슛은 프리플랍부터 그냥 폴드 하겠죠. 하지만 이 이쿼티를 잘 실현시키는 것이 플레이의 엣지라고 볼 수 있고, 앞에 드린 설명대로 이 이쿼티를 잘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주도권과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도권과 포지션이 있다면 이 이쿼티를 조금 더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56%의 이쿼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60% 이쿼티 카드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주도권과 포지션이 없다면 내가 50% 이상 이쿼티를 가지고 있지만 30%, 40%밖에 이쿼티를 가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쿼티, 핸드 자체가 가지는 핸드의 힘을 모조리 다 사용할 수 없죠. 뽑아먹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뽑아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뽑아먹으려면 주도권과 포지션을 질면 질수록 뽑아먹기가 쉽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플레이어일수록 이 이쿼티를 아예 뽑아먹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액션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게 되겠고, 반대로 그 잘하는 플레이어는 못하는 플레이어를 상대로 이 이쿼티를 맥시마이즈해서 뽑아먹을 수 있게 플레이하기 쉽도록 미리미리 설계하겠죠. 이 설계하는 방식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도권과 포지션이 있을 경우에 맥시마이즈와 미니마이즈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동일한 말인데요. EV가 최대치로 움직일 수 있다면 저절로 맥시마이즈가 되어 있는 거고, 이 맥시마이즈가 되어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실은 미니마이즈화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거는 최대한 수익이 EV가 낮은데 맥시마이즈는 이게 가능해 라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잘못된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맥시마이즈라고 EV가 가장 높은 게 맥시마이즈라고 놓고 본다면 미니마이즈는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인데, EV가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면 맥시마이즈와 미니마이즈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절로. 왜냐하면 내가 이럴 때 많은 돈을 잃게 되면 EV는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따고 가장 적게 잃는 패턴이 무엇인지, 그 라인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EV가 되겠고요. 이 EV는 주도권과 포지션이 있을 때 이쿼티를 EV로 바꾸기에 좀 더 쉽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모조리 이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하고 어떤 중심을 두고서 무엇을 설명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좋은 지침이 될 것 같아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팟 컨트롤의 가장 중요한 점인 SPR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조금 더 SPR을 아신다면 마이크로를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10방 풀링을 그라인딩하고 있는데 그 선수가 제대로 된 엣지가 거의 부족하다고 제 눈에 보이지만 책 2권 정도 읽고 SPR에 대해서, 그러니까 팟 컨트롤이죠. 팟 컨트롤에 대해서 이해시키면서 10방을 잘 따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강의로는 SPR, 팟 컨트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더라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엣지를 키워나가신다면 곧 마이크로는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